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7명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주요 방역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혈전 논란이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한 5일 정도인가요? 600에서 700명대 쭉 가다가 이제 뭐 주말 검사 건수 때문에 500명대로 내려왔다고 보는데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초입이다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요일별 이제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요일별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 네. 요일별로.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7일 날, 3월 초에 이제 335명이 일요일 날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3월 14일에서 28일까지는 370명에서 390명 왔다 갔다 하다가 4월 4일 날 449명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560명이 발생을 해서 600명 이하이기는 하지만 3월 초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67% 정도 증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24.7% 증가한 겁니다. 이거면은 거의 일주일 사이에 4분의 1 정도가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숫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증가가 어느 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그동안 수도권은 좀 300명 전후반을 계속 보이면서 지방은 안정적이었었는데 근데 3월 달 들면서 지방에서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다시 이제 4월 달 들면서 수도권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3월 달에 한 300명 전후반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주에 400명 대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으로도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전부 다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3월 사이에 증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강원하고 제주밖에 없는데요.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한번 좀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예. 제주 권역도 계속 이제 5명 미만의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희가 최소한도 초입 정도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말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그게 1 이상이면 증가할 거다, 1 이하면 좀 줄어들 거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근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폭발적으로 그 확진자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치 정도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1.12 정도면은 사실 재생산 지수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 이제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중국 쪽의 초기 데이터가 2.7 정도였고요. 네. 미국 쪽의 초기 데이터는 거의 뭐 5를 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이 되고 하면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예. 그래서 1.12 정도면은 아주 높은 재생산 지수는 아니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대신에 뭐냐? 네. 1이 넘어가면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2단계를 준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재생산 지수가 이미 1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번 정도는 뒤집어 보고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일부 강화된 조치들이 나오긴 했죠. 네. 그 4명 중에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방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지금 현재 그 지난 2주 동안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전파 양상을 보시면 현재 지금 감염 경로 조사 중인 게 2,146명으로 27.5% 정도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선행 확진자 접촉이 40.6%까지 올라갔습니다. 3,168명 정도고 집단 발병은 26.4%로 줄었고 병원 및 요양병원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149명
그래서 1.9%까지 이제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코로나19 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지표가 뭐냐? 선행 확진자 접촉이 전체 감염의 40%다. 이거는 모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과 접촉함으로써 일상생활 안에서 감염되는 숫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19 방역, 특히 이제 그중에서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역학조사 워낙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역학조사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 1년 동안 역학조사를 위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예. 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코로나19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을 만한 어떤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역학조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그런 공개된 동선을 보고 본인의 어떤 노출 여부를 또 확인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침해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예.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코로나19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지금 추적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물론 최근에 현행 단계를 3주간 유지하고 핀셋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결과 발표가 나긴 했지만 경각심을 좀 더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과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과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블룸버그의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를 했거든요. 한 52개국 정도에서 6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우리보다 방역을 잘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냐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예외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워낙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 우리보다 위에 올라갔고요. 그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우리보다 방역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들이 생겼냐? 결국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전파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있는 상황에서는 핀셋 방역은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핀셋 방역에 대한 얘기는 사실 11월 달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조치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실 방역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그리고 또 이 핀셋 방역의 또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핀셋에 걸리는 분들은 특히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상책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주요 선진국들, 저희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이 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강화를 해서 누르고 그 피해를 예. 사회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 6개 국가는 지금 그런 식의 5개 국가는 그런 식의 지금 방역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어떤 피해의 어떤 전반적인 그 부담을 갖다가 공유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강력한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진단 키트를 활용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좀 많이 반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키트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증상자 본인이 열이 나고 코로나19 접촉 경력 있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을 잡아내지만 그냥 지역사회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 이 키트를 썼을 때는
반도 못 잡아내거든요. 2명당 1명을 못 잡아내는 정도 성능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 데이터였었지만 최근에 서울대에서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데이터에서는 민감도 11%가 조금 넘었거든요. 10명 중에 1명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트의 성능이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못 쓰냐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 특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해외 수출을 위한 그 승인을 내줄 때 국내 기준하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내는 굉장히 그때 강력한 어느 정도는 좀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요청량이 많았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키트들의 특성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PCR을 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 이 키트를 너무나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평가를 하고 수출 허가 승인만 내주자라고 사실은 됐던 거거든요. 예. 그 허가 승인은 오로지 PCR을 할 수 없는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쓰자는 목적으로 사실은 내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수출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쓰자라고 가져오는 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어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키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뭐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는 찾아낸다. 이러면은 저도 찬성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다다르지 못하는 키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고 이렇게 방역을 푼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환기도 어렵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또 사람들이 음주를 하게 되면 또 말소리가 되게 커지거든요. 네네.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말을 크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호주 쪽에서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 비말이 15m 이상 날아갔더라. 이런 데이터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 그 안이 전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몰랐던 부분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가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데 왜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수출하는 그 기준과 우리나라 자체에서 써야 되는 그런 그 안전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오늘부터 이제 5월 2일까지 거리두기가 3주간 더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모두 써야 된다. 아니면 과태료 10만 원 낸다. 마스크는 지금까지 실내에서 써왔던 것 같거든요. 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보죠. 이 마스크를 써오기는 써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차 마시거나 이런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 조금 이제 관장 정도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정도의 정책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더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계에 따라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좀 달랐는데 예. 지금 이 새로 바뀐 거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의 이제 중점 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이제 전부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이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이제 다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키셔가지고 이 마스크 미착용자도 이제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예. 뭐 예전부터 있었던 정책이지만 좀 잘 알아두시고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혈전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것을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다만 30세 이하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기준선이 30세 미만으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가지 기준 때문일 두 가지 근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연령에 따른 접종 기준을 주면서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3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3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득과 리스크 위험이 비슷하다라는 근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영국 쪽에서 결정을 한 거는 젊은 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었을 때 이제 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도 일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혈전증 의심 사례 3케이스 중에 2케이스가 20대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중이라는 게 조금 백신을 접종하자는 측면에서의 신중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중에 말씀만 주셨던 그러한 혈전증 관련된 게
영국 쪽의 그러니까 유럽 쪽의 데이터 보면은 2,240만 도주를 접종을 했더니 그 중에 우리가 이제 DIC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혈전증의 두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16케이스 발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혈관 쪽에 이제 혈전증 때문에 막히는 게 66케이스 발생했습니다.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한 명 미만이거나 100만 명당 3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고 백신이 주는 이득은 어디까지 우리가 도움이 될 건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지금 코로나19 상황들, 특히 더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10만 명당 한 명씩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무릅쓰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가면서 그럼 100만 명당 3명 정도 발생하는 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은 세울 수 없는가? 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딥베인 스롬보시스, 우리가 스롬보시스 혈전증이라고 부르는 거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어떤 피 검사 같은 것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특정 시간에 뭐 좀 피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비던스를 세워서 이 백신을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얀센의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오고 있는데 이 얀센의 백신 중에도 지금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얀센의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인데 혈전증 보고가 있거든요. 예. 있고 그 다음에 이 얀센의 백신을 맞고 나서의 어떤 즉각적인 어떤 이상 반응 때문에 미국의 일부 접종소에서 접종을 또 중단시킨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든 백신은 100%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주는 위험성을 우리가 얼만큼 현명하게 극복을 해가면서 맞추느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사실은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백신을 자꾸 못 쓸 것으로 취급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 번은 현명하게 한번 과학적 근거를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혈전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혈전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유럽의약품청이 제시한 희귀혈전증 사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혈전 그리고 희귀혈전증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예. 저희들도 그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IC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혈전증이 생기면서 혈액 응고 기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액이 잘 안 응고가 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혈전증 생긴 것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희귀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는 그런 식의 타입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30세 이하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다른 백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역 당국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찾아야 거다라고 된다.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그러면은 주면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에 다른 백신을 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더 맞췄을 때,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뒤에 이것도 역시 100만 명에 한 명씩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지 이런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예. 거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실 처음에 훨씬 더 선호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호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렇죠. 적어도 중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보다 더 자료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예.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예방 접종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높이 얘기를 하고 좀 맞지 않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 접종이 100%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하지는 못합니다. 예. 예. 하다못해 소화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가면서 그다음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납득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예.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얀센 것도 지금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나올 백신들 그런 이런 100만 명에 한 명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냐.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더나 화이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에 한 명의 아나필락시스 그거 그 임상시험 3차까지 없었던 얘기거든요. 예. 예. 맞추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맞추다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예. 나올 건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65세 이상을 보류했다가 다시 접종 시작했고 지금은 30세 미만은 잠시 보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가 더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드러났던 성적들,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하고 그다음에 변이형에 대한 효과가 화이자나 모더나 쪽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또 얘기들을 했던 것들도 일부 네.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변형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어떤 감염 전파 차단으로서의 능력은 조금 기대하기 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기대해야 되는 효과는 중증 감염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효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놓고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나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성능상에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는 백신이기 때문에 굳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을 우리가 더 선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은 방역 당국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 점이 제일 지금 어려운 측면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지만 네. 제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뭐 전부터 조금 약간 긍정적인 발언들을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제가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저도 1차 접종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예. 분명히 변이형들도 나오고 있고 이 변이형의 확산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 하루에 4,000명씩 변이형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지역의 변이형 때문에 굉장히 또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제 변이형들이 국내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면역력은 갖추고 있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또 맞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완전한 거는 없습니다. 의학에 있어서.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방역 당국이 준비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